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축식에는 도쿄올림픽 주역들이 참여해서 더욱 빛을 냈는데요. 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남은 임기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마지막 광복절 경축식이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제가 길이 보존하세입니다. 경축식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 보존하세라는 것이 이제 과거 것을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향후 미래에 대한 문제. 아마 기념사에 오늘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에 그런 미래지향적인 의미와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것은 많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길이 보존하세는 오늘이 8.15 광복절이니까요. 과거 일제 시대에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그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서 신임했던 우리 국민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우리 역사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지배를 벗어났지만 우리가 또 6.25 전쟁이라는 걸 겪었고 그러나 이 뭐 제3세계다 뭐 개발국이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닦아서 산업화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87년 6월 항쟁 또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어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국민이 주인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통령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길이 보존하사라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게 세계 탑10 선진국 대열에 우리가 들어섰고요. 또 팬데믹도 상당히 관리 위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진적인 모습을 보였고 향후에는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로서 세계의 글로벌 경제와 세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리딩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대열로 올라섰다라는 거 아주 기적 같은 일이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라가 없죠.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8.15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또 그리고 상당히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오늘 역설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영상을 통해서 현장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기념사를 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경축식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축소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 더욱더 또 축소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장소에서 이제 사전 녹화한 영상들이 또 함께 활용이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막을 내린 올림픽에서의 주역들이 또 참여를 해서 의미를 더했더라고요. 예, 하여튼 오늘 이 광복절 이제 기념 행사를 주관하는 팀들이 많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이게 팬데믹, 코로나19가 워낙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행사는 또 국민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얼마 전에 열렸던 도쿄올림픽 이 국민들이 상당히 거기서 열심히 뛴 선수들을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당히 분위기도 바뀐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부녀 메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녀 메달리스트 여홍철 그다음에 여서재 이 두 사람이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장면들이 동영상 제작한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서 도쿄 올림픽 메달리스트 투혼을 발휘하고 자기 삶을 거기에 바치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선수로서 나갔던 그런 우리 선수들이 애국가 그 장면이라든가 또 애국가 열창하는 장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광복절 경축식은 옛 서울 역사에서 열렸는데 여기가 이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문화역 서울 해갖고 284라 해서 284라는 게 서울역 사저 넘버인데요. 이 1900년에 이제 대한제국 시대에 철도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한테 도입됩니다. 일제 전이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지금 서울역이 축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뭐 인천이라든가 철도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여튼 일제의 지배 식민지를 받으면서 1925년에 경성역으로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역사가 이제 구역사가 같이 개축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결국 이제 경성역이라고 붙여지는 거죠. 그러나 그 경성역은 대한제국 시대의 역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감회가 깊은 거였죠. 이 근대화의 어떤 출발로서 철도라는 예. 것이 그 당시에는 그냥 선진적인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뭐 그 대한제국 시대는 이 서울에 이 전철도 막 전철이 아니라 전차도 막 이제 예. 개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근대적 도시로서의 의미가 있었는데 일제 식민 지배 강탈을 받으면서 침략을 받으면서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우리 수도 서울을 이제 경성으로 편입시키면서 경성역이 1925년도에 이제 르네상스 지금 개축된 그 모형의 그 역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상 경성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그 일제 식민지 지배시에는 피와 눈물이 어려 있는 것이죠. 거기서 네. 학도병들이 그 역을 타고 끌려가는 것이고 또 거기서 일본에서 온 군수물자가 다시 또 만주나 예, 또 그렇죠. 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많은 통한과 어떤 일본 제국주의의 착취와 수탈이 이루어지는 아주 본격적인 곳이 철도였단 말이죠. 네. 철로선. 그래서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 투쟁했던 사람들은 이 철로선을 뚫으려고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것이 예.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성역이라는 곳에 이제 한이 얽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는 이 서울역은 사실상 전국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뭐 인적이라든가 물적 이런 자원들의 중심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상당히 했던 중요한 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상 이후에 산업화라든가 현대화 과정에서 교통 물류 중지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역 가보면은 많은 열차가 있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화물이라든가 뭐 우리 인적 교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2004년도에는 KTX라는 게 우리가 들었으면서 2004년도에는 이 구역사, 이 서울역이 구역사가 폐쇄되고 신역사가 이제 개축이 됩니다. 다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서 쭉 역사를 짚어주시죠. 예, 서울역의 이제 새로운 현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2012년도인가에 구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이제 개축하면서 기념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 거기서 보면 1900년부터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일제 식민지 또 근대화, 현대화, 산업화의 모든 역사가 사실상 그곳에 가보시면은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 데리고 지금 뭐 코로나니까 쉽지 않겠습니다만 가보시면 과거에 우리 역사가 거기에 다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제를 아마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간단하게 메시지 중심으로 지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보니까 좀 1925년 당시 모습을 복원한 외형이라든지 중앙홀도 그렇지만 특히 그 파발마라는 시계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시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 갖고 파발마 말에 네. 그 뜻에 담겨 있듯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통의 어떤 역사라든가 어떤 교통수단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끝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또 국정 운영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일단은 뭐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또 드러낼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글쎄, 예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한일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 1945년 8.15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착취와 수탈 그리고 강압과 폭력, 침략에 의한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우리가 국가를 다시 되찾는 이러한 독립과 해방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1945년도에 이 남북 분단이 2차 세계대전의 전선국들에 의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근데 네. 그 분단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도 실제로 지금 한일 관계를 봤을 때는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라보다도 아직도 과거사 문제라든가 네.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부분들이 양민족 국가,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엉어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풀어지지 않으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두 가지 문제, 남북 분단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한일 관계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아직도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기념사에서 어떻게 담을지 예. 기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앞부분에서는 선진국 지위로 격상된 대한민국의 위상 또 비전의 제시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의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이제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문제, 특히 웅타드라든가 유엔에서 우리를 이제 선진국으로 먼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격상된 지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사실상 웅타드에서 할 때는 그것은 이제 실질적 국민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수준이라든가 또 삶의 질 문제를 다 지표로 판단해서 평가해서 그것을 이제 선진국 지위로 부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사회를 공인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상당히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요. 그런 점을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건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쭉 들어보니까 이제 2050 그 탄소 중립 사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그러한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을 가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제로 상당히 방역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서 보였지만 향후에 이제 어떤 사회로 우리가 나갈 것이냐. 바로 그것은 2050 탄소 중립 사회가 아니겠느냐. 거기서 이런 배터리 문제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문제 또 기후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또 바이오 의료 산업 부분들 거기서 예.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제는 넘버 탭10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과거의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그러한 지위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인데요. 예. 1945년에 8월 15일에 건준의 부위원장이었던 안지영 선생까지 하면서 예. 적대적 민족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민족주의가 적대적 민족주의라고 하면 국수주의화 형태되죠. 대립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본하고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잘 좀 해보자 앞으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적대적 민족주의를 안 할 테니까.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 그렇죠. 이렇게 또 문이 이야기를 열려 있고 했습니다. 예. 그것은 역사적인 가장 문제가 역사 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제적 규범이나 기준에 맞춰서 하자. 그 외에 사실상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가 바로 이웃에 있잖아요. 이런 공통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DJ 때도 아마 그 얘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한반도에 있어서 그런 자유시장 경제 이런 부분들 공통성이 있고 코로나에 있어서 19 방역에 있어서도 또 이제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예.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일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이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일 관계의 위기 관리를 하는 대통령의 중요한 전향적인 입장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 네. 그래서 새로운 부분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뭐 통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류와 협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이 이제 상당히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같이 하자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예. 인간 생명에 대한 문제와 안전에 대한 문제와 환경 문제 이렇게 같이 공동되니까 이런 부분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가자 이런 또 제안을 그래서 남북이 공존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생명 공동체 일원으로서 북한도 같이 참여하자 이런 예. 제안을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진전되고 발전 나갈지 주목된다 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축사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관련 메시지가 나올 텐데 어느 정도의 수위의 발언이 나올 것이냐가 참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좀 온건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온건하다보다도 좀 상당히 발전 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건준의 이제 그 해방 공간에서의 건준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예. 이제 민족운동, 독립운동 했던 안지용 선생의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적대적 민족주의를 안 간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향후에 상당히 좀 건강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인 것이고 그거 갖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매달려 있다 보면 양국 국민들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길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사회교류, 문화교류 이런 부분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사실상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공통성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아주 대표적인 예, 국가란 예. 말이죠. 이런 공통성을 갖고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자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일 관계도
지난번에 이제 올림픽 때도 대통령이 갈 의사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일본의 스가 총리라든가 일본의 행정부가 그 부분을 전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방일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진행될지 상당히 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저희가 들려드렸고요. 관련 내용을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